자, 오늘 할 단어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잘 봐봐. 우리 잠깐 한번 복습을 좀 해봅시다. 우주 전체의 원소 비율은 어떻게 되죠? 뭐가 제일 많지? 그치. 수소가 많고 헬륨이 있고 그 외 기타 등등등이 되죠. 얘네들의 퍼센테이지를 실제로 보면 얘가 한 74% 정도, 얘가 24% 정도, 나머지 다 해봐야 2%도 안 됩니다. 우주는 사실은 좀 예외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재밌는데,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중1 때 살짝 배우긴 해요. 심화를 했으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그다음에 보통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순인데 보통 앞에 한 4개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무난해요. 근데 있잖아, 우리 지구 전체의 원소 비율을 따지면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철산규마 순으로 갑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멘틀이나 핵에는 뭐가 많다? 철이나 마그네슘들이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우리 지난번에 지구가 구성되는 과정 배웠잖아요. 그때 멘틀과 핵이 분리될 때 뭐가 상대적으로 무겁고 녹는 점이 높은 철 같은 금속들이 핵에 많이 들어갔다는 걸 배웠었다. 그지? 그리고 생명체는 자,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따져보면 순서대로 제일 많은 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그 다음에 인, 황, 이렇게 갑니다. 요거를 볼 때, 일단 우주는 빼고, 요 3개를 볼 때 딱 눈에 띄는 특성들이 뭐가 보인다는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산소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산소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산소는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산화물의 형태로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산소 비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공통점이 보인다? 산소 말고는 사실은 오늘 수업의 핵심은 요 2번째입니다. 바로 탄소와 규소, 탄소, 규소의 비가 상당히 높죠. 근데 탄소와 규소를 내가 굳이 뽑은 이유는 뭐다? 이 둘은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14족이에요. 자, 14족 원소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 시간 끝날 때 살짝 배웠던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보자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나타난다? 몇 쌍의 최대? 4쌍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최대. 맞죠? 이 최대 4쌍의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하시느냐?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큰 분자를 만드는 거나 단위체를 형성하게 돼요. 우리 고분자 물질 중에 폴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녀석들이 되게 많잖아. 폴리염화 비닐. 이게 PVC죠. 그 다음에 폴리스티렌, 폴리에스터, 폴리 어쩌고 저쩌고, 폴리 어쩌고 저쩌고가 되게 많잖아. 그 폴리라는 뜻 자체가 다중의라는 뜻이에요. 어떤 하나의 단위체가 나오고 그 단위체가 계속 반복 연결되면서 긴 아주 큰 고분자 섬유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학교 취업하는 곳 중에 되게 취업 잘 되는 과 중에 하나가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입니다. 우리나라 취업 3대장이 그거잖아. 전화기잖아. 전자전기, 화학공학, 기계공학. 어딜 가도 취업이 되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봐봐. 이 다양한이 바로 생명이나 지질 구조를 이루는 기본 물질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게 요 단원을 배우는 그 시작인 거예요. 14족이기 때문에 결합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결합을 하면서도 계속 연결되는 결합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봐봐. 우리 사람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그 분자들 혹은 물질들이 결합을 해야 되냐. 그지? 특히 우리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쭉 배우고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배워갈 건데, 그 핵심 요소가 지각은 규소가 되는 거고요. 생명은 탄소가 되는 겁니다. 탄화수소화합물. 예,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배워갈 거다라는 게 요 단원의 시작입니다. 오케이? 일단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계속 이어갈게요. 자, 정리 빨리. 자, 규산염 사면체란 자, 지각을 구성한다는 걸 우리가 중등 때부터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각은 우리가 암석으로 구성되잖아. 암석을 이루는 거는 광물이죠. 이 광물, 특히 조항광물이라고 해서 중1 때 배우긴 하잖아요. 그 조항광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포함되는 원소가 산소와 규소였다고. 얘네들이 이제 원소로 구성되는데, 특히 산소와 규소가 우리 이제 중1 과정에 보면 산소와 규소가 공통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규산염이라 그래서 산소와 규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 규산염 물질의 기본에 다른 원소들이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광물이라고 한다. 그거 우리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그러고,
조항 광물은 전부 다 이 규산형 광물이에요. 사실 그래서 중1 과정에서 재밌는 공통성이 하나 있었어요. 이 규산형 광물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그래서 전부 다 좋은 색에 뭐가 포함된다? 심지어 색깔이 검은 흑음모마저도 좋은 색은 흰색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다? 규산염이었기 때문인 거야. 응? 얘네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규산염 사면체인데 굳이 따지자면 SiO4 4- 구조입니다. 정사면체 모양을 띠고 있고요. 그 정사면체의 최심의 규소가 하나 있고 얘가 공유결합으로 몇 쌍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4쌍의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결합 끝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 산소 원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소 입장에서야 봐봐. 규소 입장에서야 어떻게 돼? 원래 자기는 최외곽전자가 4개고 홀전자 4개를 다 공유결합했으니까 8전자 규칙을 만족하고 있죠. 근데 산소들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였어? 6개였잖아. 그럼 공유결합 하나 해서 하나 받았다 치고 7개잖아. 하나씩 부족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요런 사면체 구조를 띠고 있으면서 이 전체 이온 가수를 따지면 4- 왜? 사실 산소마다 전부 다 전자가 하나씩 부족해서 더 어두운 상태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얘가 기본 단위체가 되는 거야. 요 구조 이해가 되죠? 입체적으로. 그리고 이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조항 광물의 특성인 거예요. 자, 오른쪽 위로 가봅시다.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이 있잖아. 자, 독립형 구조. 독립형 구조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화학식을 많이 써요. M2SiO4. 여기서 M2가 들어가는 거는 보통 우리 금속이온들이 몇 가 양이온이 많죠? 2가가 많아요. 왜냐면 전이금속들 있잖아. 그 3족에서 12족 애들이 기본으로 2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다? 쉽게 말해서 요 단위체가 금속 2가 양이온 원소 2개랑 이온 결합하고 있는 형태로 광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얘는 이 하나의 단위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요렇게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얘는 결합이 결합 자체가 이온 결합 구조죠.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비교하면 누가 결합력이 더 세다? 공유가 훨씬 세지. 결합 자체는 공유 결합이 더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온 결합. 소금 같은 거 힘주면 어떻게 돼? 틀어버리면 바사삭 해버리잖아. 이온끼리 같은 극성 이온끼리 만나면 청력이 생겨서 부서진다가 있었잖아요. 즉 이온 결합 구조를 하니까 얘는 어떤 특성이 되느냐? 모든 방향이 약해요. 결합력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깨집니다. 얘가 휘석일걸? 그지? 감람이냐? 내가 나도 이거 맨날 가. 그 다음에 그러면 사실 뭐다? 얘가 요런 상태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단사슬형과 복사슬형이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성질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해요. 단사슬형은 뭐냐면 어떤 구조인지 알겠어? 여기 보면 여기 산소, 여기 산소, 여기 산소, 여기 산소. 요 삼연체 단위체로 보자면 요 한 줄을 기준으로 요 산소와 요 산소는 이웃한 다른 삼연체와 공유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이해가 돼? 즉, 요 축선이 공유결합 축선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결합 방향에서. 그러면 단사슬형 구조는 이 길쭉한 봉 모양의 결합 방향은 결합이 어떻다? 매우 강하겠죠. 공유 상태니까. 근데 공유결합, 그때 우리 공유결합 분자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었어요. 공유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결합 방향은 대단히 강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의 인력은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사슬형은 쉽게 말해서 이런 길쭉한 막대기 모양의 결정이 나오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칼날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렇게 칼로 썰 수 있죠. 세로로. 요렇게도 썰 수 있네. 응? 근데 이렇게 썰어져, 안 썰어져? 안 썰어지지. 이게 단사슬 구조는 요 방향이 강하니까 요렇게나 요렇게는 썰 수 있는데 이 방향으로는 썰지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긴 막대형 구조니까 두 축 단면이 약하죠. 우리 중등, 사실 요 단원이 뭐냐, 우리 중들 때 광물 배운 거에 여러 가지 겉보기 성질들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얘는 두 가지 축 방향으로 약하기 때문에 두 방향 뭐가 된다? 쪼개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쪼개진다와 깨진다의 차이가 뭐냐면 쪼개지는 거는 특정 방향에 약한 축 방향, 약한 단면이 있는 거야. 그러면 힘을 가하면 항상 힘은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의 약한 곳에 오히려 힘이 집중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에 뭐가 일어난다? 전단 파괴, 응력 파괴가 일어나서 부서져 버리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줄까? 우리 화장실 휴지 있죠? 두루마리 휴지. 펀칭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걸 천천히 당기다가 확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된다? 펀칭돼 있는 결합이 약한 부분에 힘이 딱 집중이 되니까 거기서 딱 떨어져 나온 거야. 알겠어요? 복사슬 구조는 단사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복사슬 구조예요. 뭐 요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약간 약간의 옆으로 폭은 있지만 납작한 긴 막대기 있지. 그런 구조고 어쨌거나 얘는 막대 형태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두 축 방향이 약하고. 그래서 칼이 그 약한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이 두 축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그지? 조금 더 한 걸음 더 공부를 해보자면 얘는 봐봐. 요 규소 하나당 온전한 산소가 2개, 절반짜리 산소가 2개죠. 맞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규소 하나당 산소가 3개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맞지? 얘는 여기까지가 한 단위가 될 거 아니야? 요 단위체 4개가 한 마디가 돼서 얘가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규소가 총 몇 개? 여기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온전한 거 9개죠. 단위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반개짜리가 몇 개 있어? 4군데지. 단위체를 따졌을 때. 그래서 SI4O11에 4대 11의 비율로 결합해 있다. 오케이? 자, 사실 단사슬, 복사슬은 두 방향 쪼개진다는 것만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휘석, 각섬석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건데, 그지? 도를 물어보는 케이스는 적습니다. 단사슬과 복사슬은. 자, 그 다음이 판상구조예요. 판상구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복사슬 옆에 또 계속 쌓여가는 거야.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얇은 판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는 굳이 그려보자면 이 구조에서 요 면 부분 있죠. 얘랑 얘가 절반씩 공유되고 있겠지. 옆에랑. 얘는 온전하게 돼 있지만 맞죠? 이 세 개가 모두 공유하면서 얇은 판형의 결정 구조를 가질 거 아니야. 이 판은 공유 결합이니까 단단하겠지. 그러면은 이런 판때기 형태니까 이렇게 자를 수 있냐? 이렇게는 안 잘라지지. 근데 한 겹 한 겹 옆으로 칼을 넣어서 하나씩 벗길 수는 있겠지. 이쪽 방향 결합이 약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얇은 판막형이니까 한 축 방향이 한쪽 면으로 약한 결합이 생기겠죠. 이온 결합이라는 거, 자유전자 이온 결합. 그래서 한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마지막이 망상형 구조인데 이거는 입체 구조라서 내가 차마 못 그리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망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에 속한 모든 산소 원자들이 이웃 사면체와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다? 사실
모든 방향이, 모든 결합이 공유 결합인 거잖아. 그럼 결합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깨집니다. 쪼개지냐 깨지냐의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특별히 약한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힘이 집중돼서 딱 그 방향으로만 박살나니까 쪼개짐인데, 감람석인 얘는 모든 방향이 약하니까 어디로 부서질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얘는 두 방향 쪼개지고, 판상형이 얘가 운모예요. 망상형이 석영입니다. 그리고 사실 장석도 있는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요 장석 있잖아요. 쟤는 모든 방향이 다 망상형인 건 아니야. 보통 우리가 장석 같은 경우는 SiO2 그러면 이제 화학식으로 따졌을 때 판상형은 Si2O5가 되고 망상형은 SiO2가 되거든요. 석영은 그냥 순수한 SiO2예요. 장석은 SiO2 Al2O3가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석영만으로 결합을 했다면 장석도 석영만큼이나 단단할 수 있다고. 우리 모스 국기계 있잖아요. 활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이를 감금했다. 장석이 그 모스 국기계 5고 활, 석, 방형, 인정. 정장석이 모스 6이고 석영이 7이란 말이야. 그 차이가 Al2O3 다른 물질의 결합 구조가 들어오면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석영이 장석보다 어떻다? 더 딱딱하고 단단했다는 거지. 경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모든 방향이 다 강하니까 특정 방향으로 부서지지 않겠죠. 그래서 깨지고, 장석 같은 경우는 특정 방향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두 방향 쪼개짐이 있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깨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해서 화학식을 보면 봐봐. 여기는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예요? 하나에 4개지. 여기는 하나에 3개죠. 여기는 하나에 3개 채 안 되지. 얘는 한 개당 2.5개죠. 얘는 규소 하나당 산소가 몇 개? 2개 꼴로 가잖아. 맞죠? 그러면 독립형에서 망상형 쪽으로 오면서 규소당 산소 비율은 감소하고 산소당 규소 비율은 증가하죠. 그거 말고도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저쪽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내부식성이 증가합니다. 화학약품이라던가 외부에 의해 깎여나가는 것을 버텨내는 힘이 강해지는 거야. 왜? 결합이 더 치밀하고 결합이 더 단단하게 묶여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결합도 약하고 화학물질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식도 더 약하고 잘 부스러지는 거지. 절로 갈수록 결합이 강하니까 더 단단할 거고. 요거 구별할 수 있겠죠? 책에 그림들이 있지만 암석 이름까지 외울 건 아니긴 합니다만 요런 거 특징들은 요렇게 해서 구별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규산염 광부는 이 규산염 때문에 흰색 좋은 색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자면 석영이나 장석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주로 어떻다? 색깔이 밝아요. 근데 여기에 산소, 규소, 알루미늄 외에
철이나 마그네슘 비율이 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얘네들 때문에 색깔이 더 어두워진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야. 흑운모, 희석, 각섬석, 감람석 이런 애들인 거지. 알겠어요? 요거 일단 싹 정리하고 봅시다. 그러면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과 그 중심이 되는 원소. 결국 우리가 요 네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탄단지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자, 탄수화물이라는 말 자체가요. 원래 이제 우리가 영양소라면 고등과정부터는 우리가 당류라고 부르는 게 사실 더 정답에 가까워요. 탄수화물은 탄화수소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 전체가 탄수화물이에요. 이제 굳이 화학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보통 우리는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건 당류를 말하는 거고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굳이 따지면 5탄당, 6탄당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심화까지 가자면 5탄당, 6탄당은 무슨 소리냐면 탄수화물 단위체가 탄소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여기 6탄당 소속이에요. 5탄당은 누구냐? 리보스, 디옥시리복스. 얘네들은 사실 어디에 있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6탄당에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포도당, 과당, 같은 단당류, 설탕, 엿당, 유당 같은 이당류, 그 다음에 녹말이라던가 중3의 그 호르몬 파트 가면 나오는 글리코젠 같은 다당류. 얘네들이 단당, 얘네들이 이당, 얘네들이 다당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 육각형 탄화수소 구조가 한 개이면 단당류, 이당류면 몇 개? 그치,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당류. 다당류는 쭉 연결되면 다당류. 그럼 우리 소화라는 개념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다당류를 잘라서 이당류로 만들고 이당류를 잘라서 단당류를 만들고, 요 자르는 과정에 들어가는 가위의 이름이 효소. 이해가 돼? 얘네들은 어쨌거나 주로 뭐에 쓰이죠?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이제 식물은 녹말로 저장하고 동물은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속칭 단맛이 느껴지는 단계는 이당류 이하 단계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단백질.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다? 질소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얘 때문에 우리 중등 과정에서 배설에 그 암모니아 만들어지고 요소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얘 때문인 거지.
기본적으로 단백질은 그 단위체가 아미노산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단백질을 설명 되게 짧게 할 거예요.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복합체가 바로 단백질이 됩니다. 우리 몸에 세포, 항체, 효소, 호르몬이 전부 다 뭐다? 단백질이다. 오케이? 지질,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중등 때 지질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중등 때 배운 중성지방,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올 인지질, 그리고 병원이라던가 운동 좋아하면 들어본 적 있는 물질입니다. 스테로이드. 요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방, 체지방인 거고, 얘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많이 씁니다. 인지질은 어디에 있냐? 세포막, 핵막, 그 다음에 세포 내 각종 소기관들이 전부 다 인지질이 있어요. 인지질 막이 존재하는 거고, 얘는 성호르몬. 핵산은 우리 DNA나 RNA 같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유전 물질인 거죠. 그래서 단백질하고 핵산은 뒤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했고, 자,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은 그 중심에 전부 다 뭐가 있다? 핵산도 CHOPN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다? 중심 원소가 탄소다. 왜 탄소가 중심이다?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들이네요. 기본적으로 탄소나 규소가 중심인 이유는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홀전자가 몇 개다? 4개. 그래서 최대 4쌍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와 큰 분자를 이루기가 쉽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정리. 다음 주는 이제 니 휴강시키고 그 같이 듣는 애 불러다가 리신 대비해줘. 자, 우리가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중등 과정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아미노산 분자 모양을 배운 적은 중등에는 없다는 거죠.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 센터에 탄소가 있고요. 밑에는 수소, 그리고 요 위쪽에는 알킬이라고 하는데, 탄화수소 구조 중에 그 수소 하나가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가 붙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겹사슬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붙냐면 카복실기. 이번에는 아마 카복실기로 돼 있을 거야. 그렇지? 탄소 이중결합 산소 단위체 OH로 이어지는, 우리 아세트산이나 산과 연기할 때
아세트산 이런 것들 하면은 CH3COOH라고 부르잖아. 그 COOH 구조, 여기를 우리는 카복실기라 그래서 얘가 이제 산성을 띱니다. 굳이 설명을 덧붙이자면 산은 우리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 얘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대쪽은 뭐가 붙느냐? N 비공유 전자쌍에 수소가 2개 결합되어 있는, 여기를 우리는 아미노기라 그럽니다. 얘가 염기의 성질을 띠어요. 요 구조로 생긴 게 아미노산 분자 구조입니다. 그럼 봐봐. 얘는 염기성, 얘는 산성이잖아. 즉 아미노산은 염기랑 반응할 때는 산이 결합하면 되겠죠. 산이랑 반응할 때는 염기가 반응하면 되잖아. 그래서 산염기 모두와 반응을 다 잘 할 수 있는 구조고요. 두 번째가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원래 우리가 중등에서는 단백질 소화에서 보면 단백질이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 단백질이 되고, 위에서 다 안 된 거는 소장에서 트립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 단백질이 되고, 소장 안에 들어가서 단백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고 했잖아. 요거는 중등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통과 과정에, 고등 과정 생원 이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위에서 분해가 되는 게 단백질에서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펩타이드 다중결합체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게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연결돼 있거든. 듬성 잘라 놓은 거야. 그러면 위에서 폴리펩타이드가 된 게 소장 입구인 12지장에서 트립신에 의해서 2,3펩타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 2개 내지 3개짜리. 그럼 아미노산 개수 기준으로 3개 내지 4개짜리로 한 번 더 듬성 자르는 거예요, 트립신이. 그리고 2,3펩타이드가 소장에 들어가면 장액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요소, 펩티데이스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걔가 촘촘하게 다 자르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 나옵니다. 중등하고 고등이 이런 차이가 있긴 해요. 사실 네가 10년 일찍 태어났으면 소화효소 중등 때 다 배웠습니다. 10년 만에 안 가르치더라고. 펩타이드 결합은 뭐냐? 우리가 다른 말로 탈수 축합 반응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결합의 뜻 먼저 배우고 갑시다. 탈수, 뭐가 빠진다? 물이 빠진다. 축합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분자와 분자가 결합할 때 어떤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분자의 결합거리가 짧아지는 형태로 결합이 되는 것을 축합 반응이라 그래요. 그럼 펩타이드 결합은 뭐냐, 사실. 봐봐. 여기에 탄소 첫 번째 알킬, 봐봐. CO, 여기 OH가 있잖아. 물론 당연히 여기에 NH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탄소 두 번째 알킬 수소 COOH, 여기에 NHH가 있잖아. 맞지? 효소의 작용으로 얘가 도망가는 겁니다. 요만큼. 그럼 요만큼 도망가서 요 둘이가 붙어버리면 무슨 분자가 나와? HOH니까. 네. 물이 도망가니까 탈수.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다이렉트로 바로 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된다? 봐봐. 탄소, 겹사슬 원, 수소,
C 이중결합 O 단일결합 N 비공유 전자쌍 H C 알킬2 수소 요렇게 돼버리죠 결합이. 요렇게 결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요 구조 CONH 이 결합을 뭐라 그런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래. 이걸로 아미노산들이 착착착착착착착 붙어서 쫙 이어지는 걸 뭐라 부른다? 단백질. 알겠어요? 펩타이드 결합이 뭔지. 그러면 2, 3펩타이드는 요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물을 빼고 결합한 얘네들이 2개 내지 3개. 폴리는 다중이니까 5개 이상. 단백질은 보통 아미노산 20개 이상.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 용을 되고 그게 쭉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모인 게 단백질이 된다. 그리고 여기 곁사슬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자면요. 생명체에게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20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20종류는 뭐에 따라서 바뀐다? 네. 곁사슬 구조가 여기 R 자리에 붙는 게 탄소와 수소나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공유 결합체가 요 위에 붙는 게 몇 가지다? 20가지다. 그거 하나하나가 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또한 이 곁사슬 구조 때문에 실제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어요. 거기 책의 그림에 나와요. 곁사슬이 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경첩 형태로 이렇게 접히는 구조가 되냐, 용수철처럼 말리느냐, 꺾이느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한참 더 뒤에 가면 2학기까지 쭉 가다 보면 유전 질병이 하나가 나와요. 나는 이 유전 질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합과학이 사랑하는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통과 초반부터 요 뒤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 염색체 구조 이런 것도 배울 거란 말이야. 통합과학 20 끝까지 유전 진화 적응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그 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적혈구 유전인자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유전자에 염기 서열이 하나가 삑사리가 나면서 헤모글로빈 분자를 만들어야 되는 아미노산 하나가 다른 게 끼는 거야. 그러면은 헤모글로빈 분자 모양이 바뀌겠지. 그것 때문에 적혈구 모양이 바뀌어요. 보통 우리 적혈구 무슨 모양으로 배워서 순환까지 시험 쳤잖아. 동그란 접시 모양이라고 보통 적혈구를 그리잖아. 헤모글로빈 분자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 컵홀더 있지. 컵 4개 꽂는 컵홀더 만들어 놓고 위에 손잡이만 탁 잘라치면 돼. 그럼 뭐가 돼? 그 집에 보면은 반찬 낼 때 쓰는 요 접시 동글동글한 거 4개 붙어 있는 그런 접시 있잖아. 헤모글로빈 분자 모양이 실제로 그렇게 생겨요. 지금 여기 이렇게 단백질이랑 완전 여기 오고 구조 봐봐. 그러니까 저 입체적 구조에 산소 분자들이 하나씩 낑겨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결합했다가 풀렸다가 확산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도가 이렇게 연결되거든. 근데 봐봐. 저기서 아미노산 하나가 삑사리가 났어. 그럼 저 틀어져야 되는 저 입체 구조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뭉개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컵홀더 4개짜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밀어서 접어놓은 컵홀더 모양이 돼. 헤모글로빈 분자가. 그러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겠지. 당연히 원래 모양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적혈구가 이렇게 남 모양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바뀌어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는 적혈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느냐? 빈혈을 가지고 옵니다. 빈혈이란 게 뭐냐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해서 뇌가 순간적으로 껐다 켜지는 현상이에요. 특히 언제 심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누워있다가 확 일어나면 피가 쭉 쏠린단 말이에요. 관성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픽 쓰러지는. 근데 이 질병이 왜 통합각이 살아가는 질병이냐? 진화론에 왜 나오냐? 그 적혈구에 영향을 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 중에 말라리아가 있거든요.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리면 걸리는 병.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는 유전적으로 생기는 병인데 말라리아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균이 정신을 공격을 못해요. 이상하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지가 아는 적혈구 구조가 아니라서 공격을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프리카 쪽에 가면 말라리아에 걸리는 지역이 있겠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혈액형을 조사해보면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최대 20% 가까이 많아요. 이거는 그 환자들이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정상인이 그만큼 되졌다. 뭐 요렇게도 되는데 요런 구조가 된다는 게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죠? 요 정도 필기해 놓고 그 뒤에 바닥 문제 풀면 될 거야.